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민중의 지팡이 경찰. 그러나 내부에서는 크고 작은 기강회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때마침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한층 더 커질 예정이어서 논란과 우려가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과연 경찰은 더 커지는 수사 권한과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을까요?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최근 불거진 경찰의 이딴 논란과 함께 경찰 수사권 확대의 의미와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이만종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명예교수, 김현민 변호사, 그리고 JTB 사회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도내에서 경찰관들이 연루된 여러 가지 추문과 사건들이 잇따랐습니다. 김민지 기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최근 몇 달 사이에 전북 경찰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잇따랐습니다. 먼저 올해 초에는 15경찰관이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와 관련한 사기 혐의에 연루돼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지난달에는 현직 경찰관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폭행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한 경찰관이 아파트 헬스장에서 다른 사람의 무선 이어폰을 가져간 사실이 확인돼 현재 감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경찰관 개인의 비위라면 경찰 업무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는 논란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5월에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받고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며 피해자가 고소장을 냈는데 관할 등을 이유로 수사 부서가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가 지연되면서 이른바 핑퐁 수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인 지난 10일에는 남원경찰서 유치장에서 입감돼 있던 10대 피의자가 경찰서를 빠져나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피의자는 독서를 하겠다며 유치실 밖으로 나와 있었는데요. 유치 관리인이 출입문을 잠시 열어둔 사이 그대로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즉시 추격해서 10분 만에 인근 공사장에서 다시 붙잡았지만 유치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4월 익산경찰서에서는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이 유치인이 자살을 시도해 담당 경찰관 3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고 지난 1월 부안경찰서에서도 조사받던 피의자가 수사관이 물을 가지러 간 사이에 약을 먹어서 병원으로 이송돼 담당 수사관들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무게가 각각 다르고 개인의 일탈과 업무의 과실도 구분할 필요가 있겠지만 짧은 시간 동안 개인의 비위에서부터 수사 지연, 피의자 관리까지 경찰 업무의 여러 영역에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사건이 또 여러 가지 유형도 제각각이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이걸 정확하게 딱 칼로 자르듯이 구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일탈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조직 차원의 기강회의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두 건이라면은 개인의 일탈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지만 네.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반복돼 가지고 이제 발생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조직의 기강의 문제, 조직의 문제로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사기라든가 폭행, 절도 같은 행위의 궁극적인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전부 이렇게 경찰 전체의 문제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도 역시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경찰은 일반 조직과는 조금 다른 그런 성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민에게 이제 법을 지키라고 이제 요구도 하고 또 필요하면은 국가의 강제력을 행사하는 이제 그런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게는 일반 공무원들보다도 더한 그런 절제력, 예. 그다음에 이제 준법 정신 이런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에 이제 주목한 것은 사건의 숫자보다는 사건의 반복성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전북청에서도 앞으로 이제 일탈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만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는가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확인해가지고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김민지 기자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만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요구에 또 살해 협박까지 받은 피해자가 이제 고소장을 냈는데 뭐 여러 단계로 거치고 또 수사 부서나 관할서가 바뀌면서 사건은 또 지연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뭐 굉장히 답답하고 또 얼마나 다급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김현민 변호사님 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이거 책임 누가 져야 할까요? 네, 아까 기자님께서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 사건 내용 우선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좀 심각합니다. 2억 2천만 원을 빌렸는데 3년간 총 7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원금의 3배가 넘는 돈을 갚고도 폭행과 살해 협박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이 개인 간 금전 거래라도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인데요. 이를 초과한 이자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을 하면 채권추신법 위반에 특수상해 등 명백하게 형사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고소장을 냈는데 어느 경찰서가 맡을지 그리고 어느 부서가 맡을지 여러 차례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2달 가까이 수사가 지연됐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보았을 때 이 사건처럼 불법 대부 추심이라는 사건이나 또 폭행 협박이라는 사건의 경우에는 경제 사범이 될 수도 있고 강력 범죄가 될 수 있어서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어느 부서가 맡을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최근 2021년 수사권 조정이 된 이후에 경찰이 처리해야 할 사건이 상당히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일부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조금이라도 좀 덜 받으려는 분위기가 현장에서 생겨났다라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로 사건을 조금 미루는 경향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건 배당의 경우에는 경찰 내부의 사무 분장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면 어느 부서가 맡을지는 내부 경찰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이지 그 부담을 민원인에게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은 1차적으로는 사건 배당을 지휘하는 해당 관서의 수사 지휘 라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앞으로 보안 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더해지는데 이제 사건의 입구에서부터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진다면 국민이 과연 경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는 점에서 뼈아프게 돌아봐야 할 대목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장윤기 사건이 전국을 참 떠들썩하게 했지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경찰 수사에 대한 경찰 수사 시스템에 대한 문제에 또 굉장히 주의가 환기가 됐는데 교수님 이 사건의 쟁점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 장윤기 사건의 그런 핵심을 단순히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크게 보면 이제 논쟁이 되는 게 한 3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초동 수사, 그리고 이제 증거 확보가 이루어졌느냐, 과연 이루어졌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이제 장윤기를 처음에는 이제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목적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 확인이 됐고 결국 이제 강간 살인 혐의로 이제 기소됐다는 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더 심각한데요.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 아버지죠. 피의자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가 이제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주요 증거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거나 또 폐기된 그런 정황까지 이제 드러나면서 이것은 이제 수사의 공정성 그리고 내부 통제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문이 제기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3번째 쟁점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첫 번째 수사가 잘못됐을 때 그러면은 이것을 누가 그것을 다시 들여다보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건가? 이게 이제 보안 수사권, 보안 요구권 이런 것하고 이제 동일한 사항인데요. 물론 경찰도 틀릴 수가 있고 검찰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수사기관도 완벽할 수는 이제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형사 사법 제도는 한 기관을 무조건 믿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한 기관이 놓친 것을 다른 단계에서 다른 기관에서 이제 발견하고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여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점적인 쟁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장윤기 사건 이후에 경찰이 전국적으로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원에서도 이제 10건의 그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김민희 기자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 전북에서는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 10건이 확인됐고 이 가운데 절반인 5건이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수조사 과정에서도 도내에서 현직 경찰 간부가 연루된 사건이 하나가 뒤늦게 확인됐는데 이 사건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소속 A 경감의 고등학생 아들이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인 A 경감이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순 뒤 외부에 버린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불법 촬영 사건에서 휴대전화는 촬영물이나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A 경감뿐만 아니라 담당 수사관의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당시 담당 수사관은 아버지인 A 경감이 휴대전화를 폐기했다는 정황을 확인했고 또 이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별도로 입건하거나 수사하지 않았고 현직 경찰관이 연루됐다는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이 사건이 그대로 넘어가게 된 건데 이후 광주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전국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게 됐고 그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사건 발생 2달여 만에 이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최근에는 경감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 경감의 증거인멸 혐의뿐만 아니라 당시 담당 수사관은 왜 증거인멸 혐의를 정황을 확인하고도 별도로 수사하지 않았는지, 현직 경찰관이 연루됐다는 사실을 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언급됐던 장윤기 사건, 이만종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셨던 3가지 쟁점 사항과 뭐 죄질의 크기나 내용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얼개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현재 경찰의 시스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현민 변호사님? 네, 그 현재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관 스스로나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에도 같은 지역의 동료 경찰이 수사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셀프 수사 구조인데요. 네. 물론 수사 준칙과 내부 규정에는 회피나 재배당과 같은 규정들이 존재합니다만 이거는 담당 수사관이 스스로 밝혀내거나 또는 상부가 알아서 조치를 해야 되는 임의 규정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담당 수사관이 밝히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 사건처럼 수사팀이 피의자 아버지가 경찰관인 것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또 이러한 셀프 수사 구조가 되는 경우에는 2가지의 어떤 해결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이는데요. 경찰관 본인이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 관서나 또는 상급 관서로 이송해서 수사하는 것을 재량이 아닌 의무로 좀 못 박아야 할 것 같고요. 또 신분 관계를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또 징계 사유로 삼아야 되는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이해 충돌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것, 차단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문제는 과연 공정하게 수사했느냐, 또 국민들이 이것을 공정했다고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특히 이번 사건에서 저는 휴대전화가 이제 폐기됐다는 사실도 이제 문제이지만 그것이 왜 처음 수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드러났느냐 이런 것을 중요하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경찰청이라 독립된 그 부서에서 이렇게 자동 이첩하는 그런 그 장치도 필요합니다만은 제 식구 감싸기를 막는 가장 그 중요한 그런 방법은 절대 봐주지 않겠다는 이런 다짐보다는 사실은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 없는 그런 그 구조,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증거가 사라진 다음에 철저히 수사하겠다. 아무 필요도 없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증거가 사라질 수 없도록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보존하는 그런 철저한 그런 수사의 방법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뭐 아까 언급해 주셨던 시스템들 뭐 신고 다 의무화하고 뭐 저 배당이나 이런 것들 철저하게 시스템으로 가지 않고서는 이게 사람의 어떤 재량 행위에 맡겨놔서는 여러 가지 또 오염되거나 훼손될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참에 좀 그런 제도들이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김민지 기자, 그 경찰도 많이 그 여러 언론이나 시민들의 여론으로부터 이제 혼쭐이 났는데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네, 그 전북 경찰도 지금 상황을 상당히 엄중하게 네.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영 전북 경찰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도민들에게 경찰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그리고 최근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방침입니다. 이른바 핑퐁 수사 논란이 불거진 사건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인사 조치했습니다. 또 해당 수사팀 자체를 일선 서에서 도경으로 옮겨서 전북 경찰청에서 집중 지휘하고 있고 거의 매일 회의를 열어서 진행 상황을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 간부의 증거 인멸 의혹 역시 지금 도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건은 광주 장윤기 사건 이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당시 해당 경찰서에서도 이 사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판단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초기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증거 인멸 여부뿐만 아니라 당시 담당 수사부서와 해당 경찰관 사이에 유착은 없었는지 이런 것까지 모두 확인해서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남원경찰서 유치인 도주 사건에 대해서도 현재 감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조직 전체에 대한 조치도 있는데요.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7일부터 공직기강 일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조직 전반의 공직기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간에 의무 위반이나 비위 사실이 적발되면 가중 처벌하겠다고 내부에도 수차례 강조가 됐고요. 감찰 활동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재영 청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던 표현이 바로 신뢰였습니다. 경찰이 앞으로 더 큰 역할을 맡으려면 경찰이 스스로 떳떳해야 하고 도민들이 그래야 경찰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전북 경찰의 대응을 보면 개별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 인사 조치와 함께 조직 전체의 기강을 다시 잡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모쪼록 경찰이 이번에 이 사건들을 일반 피의자, 일반 사건과 똑같은 어떤 기준과 강도로 꼼꼼하게 잘 조치를 해서 국민들에게 그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전북 경찰 내부에서 이제 최근에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때마침 경찰의 수사권 확대가 이제 눈앞에 다가오다 보니까 더 우려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어서 곧 뭐 두어 달 뒤부터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가 이제 확정이 되는데 김현미 변호사님, 이 보안 수사권 폐지의 배경은 무엇이고 이게 이제 시행이 되면 현재와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예.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고요.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네. 이 배경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현 정부 검찰 개혁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 됐는데요.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에 보안이 필요하면 직접 보안 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요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접 보안 수사가 사실상 검찰의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된다는 것이 폐지론의 출발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검찰 개혁의 기조에 따라 이번 개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10월 2일부터 과연 무엇이 달라지는가 살펴보면 우선 검찰청이라는 조직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기소와 공판을 맡는 공소청 그리고 대형 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뉘게 되고요. 네.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과 중수청 그리고 공수청이 맡아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송치된 사건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존에는 검사가 보안 수사를 직접 할 수 있었던 것에 반면 검사가 이제는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 수사 요구가 있게 되면 경찰은 한 달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하고요. 이외에도 불송치 재수사 요구 또는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 확대나 그리고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 신설 등 몇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는데요. 그보다는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에 계속 유지되어 온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는 형사사법 그 구조 근본에 있어서의 변화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 이제 언급됐던 그 장윤기 사건의 경우에도 검사가 이제 보안 수사권을 발동을 해서 밝혀진 일이지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필요하다라고 그 요구를 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고 이 법안에 대해서 찬반 양측의 대립도 그만큼 이제 극심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교수님, 이 보안 수사권 폐지해야 된다, 찬성해야 된다. 뭐 사실 갑론을박이 상당히 심했는데 폐지 주장하는 쪽의 핵심적인 논리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그 폐지론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자는 네. 것이죠. 일명의 이제 검수완박이죠. 예. 그동안에 이제 검찰이 수사에도 이렇게 이제 관여를 했고 또 그 사건을 기소를 하고 또 다시 법정에서 이제 공소까지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기관에 지나치게 그 많은 권한이 집중됐다는 게 한 가지 이유였고요. 예.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민감한 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검찰권이 남용됐다는 그런 그 비판이 계속 이어졌었어요. 네. 그래서 수사는 경찰 또는 이제 중수청에서 담당을 하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에만 이렇게 이제 집중해야 한다는 게 이제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그런 그 핵심적인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문제의식 자체는 충분히 물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네. 여기서 반드시 이제 구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것과 그리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서 빠진 증거라든가 네. 또는 잘못된 판단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그 보안 수사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예. 이런 점을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첫 번째 수사가 잘 됐다면은 네. 구태여 이렇게 이제 보안 수사가 이제 필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현실의 그 수사는 사실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경찰도 틀릴 수 있고 또 이제 검찰도 틀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안 수사권을 없애느냐, 남기느냐 이런 것보다도 이제 중요한 그 질문이 뭐냐면은 보안 수사권을 없앤 뒤에 첫 번째 수사의 오류는 그러면은 누가 발견하고 바로 잡을 것인가. 예.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고 확실한 대안 없이 견제 장치를 없앤다면은 제도 개혁의 위험은 수사기관에서 지는 게 아니고 결국 사건의 당사자인 국민이 질 수밖에 네. 없거든요. 특히 이제 성폭력, 스토킹 그리고 이제 아동학대처럼 이제 피해자가 스스로 이제 증거를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첫 수사의 완성도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것과 또 결국 이제 국민의 권리까지 줄이는 것 이런 것이 전혀 다른 문제다. 저는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그러니까 시행은 하되 지금 시행의 필요성도 나름 있지만 우려되는 그 측면들이 좀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개혁 이후에 억울한 국민이 줄었는가 네. 아니면 이제 피해자의 권리가 더 잘 보호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형사 사법 개혁의 성적표다 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모든 사법 개혁은 국민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김혜민 변호사님, 뭐 이제 같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대한변협에서도 이제 그동안에 공개적으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 볼 때도 뭐 조금 기대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우려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회자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그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또
표명을 했고요. 그런 네. 것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실무 현장에서 우려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사건의 결론을 바로잡을 안전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 수사가 부족하거나 방향이 잘못됐을 때는 앞서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또 다시 사람을 불러서 조사하는 등 직접 보안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게 좀 어려워졌다라는 네. 것이죠. 지금 저희 토론 내에 계속 언급되었었던 장윤기 사건이 네.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검사가 이런 서면으로 보안 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고 또 이 요구를 이행하는 것도 기존에 그 수사를 직접 했었던 경찰이기 때문에 스스로 결론을 냈던 사건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가라는 또 의문이 있을 수 있고요. 예. 두 번째의 경우에는 절차 지연입니다. 이게 보안 수사 요구가 또 재송치가 자꾸 반복되는 이른바 핑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심해지면 피해자든 또는 피의자든 국민의 그 바로 피해 당사자가 되는 것이죠. 결론을 기다리는 시간만 자꾸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보자면 이게 국민의 어떤 방어 차원에서의 비용이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측면인데 이제 경찰의 수사가 온전히 집중되면서 초기부터 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경제적으로나 또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네.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또 일부 잘못된 수사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시행이 이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김민지 기자, 전북경찰청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응하고 있습니까? 현재 전북 경찰은 뭐 별도의 조직을 새로 만드는 네. 태스크포스를 꾸린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기존 수사 체계를 어떻게 강화하고 현장 수사관들의 역량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해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재영 전북 경찰청장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서 이제 경찰이 앞으로 주요 수사의 대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것을 권한이 확대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책무가 훨씬 무거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경찰 입장에서도 가장 부담스러운 질문은 2가지일 것 같은데요. 먼저 경찰이 그 많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또 하나는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수사 역량 측면에서는 전북경찰은 현장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단순하게 법이나 지침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실제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사례와 잘된 사례를 케이스별로 정리해서 교육 자료를 만들고 일선 수사관들이 실제 사건 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일선 서에서 미흡한 수사 사례가 발견되면 도경찰청으로 직접 사건을 가져와서 수사하는 것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력 보강도 추진합니다. 정원 조정을 통해서 반부패 수사대 인원을 충원하고 내부 비리와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 역량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도가 시행된 뒤에 실제 현장에서 사건이 얼마나 늘어날지 또 일선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은 어느 정도가 될지까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말하는 이 수사의 완결성이 실제 현장에서도 가능하냐, 이거는 시행 이후에 가장 먼저 평가받게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 지금 김현민 변호사와 이만종 교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이번 그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이 됐을 경우에 가장 우려되는 문제가 경찰이 만약에 수사를 잘못했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누가 바로잡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김민지 기자, 이 부분에 대한 대비 몇 가지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경찰 수사권 확대에서도 가장 큰 우려가 바로 이 네.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경찰이 이제 수사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더 큰 책임을 지게 된다면 결국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을 때 누가 그것을 발견하고 바로 잡겠느냐가 문제가 남게 됩니다. 전북 경찰도 이 부분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전북 경찰청장은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내 외부의 통제를 동시에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내부적으로는 수사심의계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네. 수사심의계를 통해서 일선에서 진행되는 수사를 수시로 점검하고 부실하거나 문제가 있는 수사가 확인되면 이를 적발해서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반부패 수사대 인원도 충원하고 경찰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경찰관들의 비위가 잇따랐고 특히 경찰 간부 가족 사건에서 초기 수사가 제대로 됐느냐는 논란까지 있었기 때문에 경찰 내부 사건을 경찰이 얼마나 엄정하게 처리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또 외부 통제 장치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대표적인 게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충분하게 활성화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는 보다 많은 사건을 수사심의회에 부의해서 시민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실제 수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처럼 기본권과 직접 관련되는 강제 수사의 경우에도 검찰과 충분히 협의해서 권한이 오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언론도 외부 통제 하나라고 표현했는데요. 언론에서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이를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제도만 만들어 놓는다고 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있던 일련의 사례처럼 현직 경찰관이 연루가 되어 있지만 이 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지지 네.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첫 단계부터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통제 장치가 실제 사건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작동하느냐, 그리고 경찰 스스로에게도 일반 시민들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초기에 우려되는 측면들이 워낙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서 뭐 6개월, 1년 정도는 시간을 두고 모니터링을 잘 해서 또 제도나 시스템을 좀 보완해야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교수님, 우리가 지금 경찰이 기본적으로 가장 큰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안전한 치안 상태를 유지를 하고 또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제일 큰 또 영역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렇게 갑자기 수사권 확대라는 큰 그 직무가 늘어나다 보면 이게 본연의 또 기존에 있던 기능은 조금 위축되거나 뒷전에 밀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그 가능성을 가장 경계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이제 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찰의 능력을 평가할 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 처리를 잘 했는가 여기에 이제 그 차를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 국민에게 더 좋은 경찰은 어떤 경찰이냐면은 사건을 잘 해결하는 경찰에 앞서가지고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막아주는 경찰. 그래서 잡는 경찰보다 막는 경찰이 더 좋은 경찰이라고 네, 네. 할 수가 있거든요. 순찰을 한다든가 또 위험 지역을 살피고 또 일일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이렇게 이제 바로 출동하고 또 스토킹이라든가 가정폭력처럼 이제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그런 그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 신호를 미리 발견하는 거. 또 이것이 경찰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경찰의 임무가 수사 업무를 이제 맡는 데만 이제 집중된다면은 전문 인력을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상당히 그 현장 치안들이 상당히 소홀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치안의 일종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네.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또 수사 쪽을 계속 키우다 보면 한정된 인력 때문에 지역 경찰이라든가 범죄 예방 같은 그런 그 일들이 업무들이 눌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 업무가 비중이 이제 많아지고 예. 또 권한이 커질수록 그 유능한 인력이 이제 보충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되지 못하면은 현장 치안은 상당히 후순위로 이렇게 이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찰에게 일을 맡겼다면은 그 일을 감당할 사람 또 인력 또 예산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은 이제 준비가 안 된 것이죠. 그래서 범인을 잘 잡는 그런 그 경찰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더 좋은 경찰은 범죄를 당하지 않게 해주는 경찰이다 이렇게 네. 말하고 싶습니다. 네. 뭐 말씀 듣고 보니까 아무래도 경찰이 새로운 막대한 권한을 부여받다 보면 그쪽에 또 모든
국민적 관심사가 쏠리고 그걸 또 잘 해내기 위해서 많은 역량을 또 투입할 텐데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 치안의 풍선 효과처럼 기존에 있던 것들은 조금 소홀히 다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 두 가지를 다 병행이 되었으면 싶은데 이제 우리가 수사와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검찰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던 시스템에서 검찰이 이제 사실상 손을 떼고 경찰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력도 확충이 돼야 되고 그 수사 노하우나 전문성도 지금 확충이 돼야 할 겁니다. 뭐 앞서 여러 가지 경찰 차원의 대책이나 계획들이 좀 구상들이 나오긴 했는데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떻게 잘 충분히 수사를 감당할 만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역량과 이제 전문성이 이제 문제인데요. 저는 경찰의 수사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네. 또 이제 말하고 싶어요. 경찰에도 강력범이라든가 마약 그리고 이제 사이버 범죄 등 이제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수사를 했던 그런 그 경험을 쌓은 뛰어난 수사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권한을 옮기는 것하고 그리고 역량을 옮기는 것 이것을 이제 구별해야 된다. 법을 바꾸면 수사권은 하루 아침에 이렇게 이제 이관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수사 역량은 법률 조문을 바꾼다고 바꿔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이동하는 것이 이제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해왔던 지금까지 그 보안 수사 이것은 경찰 수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 이런 것이 아니고 수사 기록을 검토를 하면서 이 증거로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가 또 빠진 증거는 무엇인가 또 진술 사이에 모순은 없는가 이런 것을 이제 찾아내는 그런 보충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또 특히 이제 성폭력 그리고 아동 학대처럼 이제 피해자 진술을 이런 것은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또 금융 경제범죄 이런 것은 기록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서 무엇이 쟁점이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을 이제 내다보는 그런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전문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성이라는 것은 교육을 몇 번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보강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사건을 수년 동안 또 수십 년 동안 다루면서 축적되는 일종의 저는 이것을 이제 수사의 근육이다. 수사를 잘 하려면 이렇게 이제 수사에 맞는 몸매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경찰의 능력이 없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형사 사법 체계를 빠르게 이렇게 이제 재편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축적해 온 그런 그 경험들 또 전문성이 중간에서 증발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도는 하루 만에 바꿀 수가 있지만 10년의 수사 경험은 하루 만에 이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은 법으로 이전할 수 없다는 거 이런 것을 명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방금 교수님께서 권한의 이전과 역량의 이전이라는 그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뭐 권한은 이제 10월 2일 되면 다 넘어가는 것이니까요. 이제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에 그 우리 검찰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던 역량까지 경찰이 잘 넘겨받아야 할 텐데 김현 변호사님 가장 시급한 과제 뭐라고 보세요? 뭐 하루아침에 금방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지금으로서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우선 하위 법령의 정비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선 법률이라는 가장 큰 틀만 바뀌었고요. 손봐야 될 지금 하위 법령만 해도 지금 하위법 그리고 관계 법률들이 약 180여 개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보안 수사 요구의 범위와 이행 절차 그리고 경찰과 공소청 사이의 협력 방식이 모두 여기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하위 법령들의 준비가 또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준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이 10월 2일 이후에 현장이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시효와 관련된 것들인데요.
구속 사건이나 공소시효 임박 사건의 처리 기준들이 아직 좀 아, 제대로 예. 제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건데요. 그 구속이 되게 된 경우에는 일정 시간 안에 사건이 처리되어야 하는데 제한된 구속 기간 안에 이러한 서로 보완 수사 요구도 하고 그걸 또 이행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핑퐁 네.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이 공소시효 시한을 넘기는 그런 우려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또 교수님께서 잘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검찰의 수사력, 수사의 전문성 등이 또 인력의 파견이나 예. 공조 체제를 통한 그 노하우 등이 이전되어야 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뭐 제도가 바뀌고 또 개혁을 할 때마다 여러 가지 또 그 시행착오도 뒤따르기 마련입니다만 이게 수사권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또 워낙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기대와 함께 큰 우려가 뒤따르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전북 경찰이 도민들에게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씩 정리를 해주시죠. 네, 김민지 기자부터 해주십시오. 네. 그 신뢰할 수 있는 수사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전북경찰에서는 경찰관 개인의 비위부터 수사 지연,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부실 대응, 유치인 관리 문제까지 여러 논란이 잇따르면서 신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도민들이 경찰을 찾는 순간은 가장 절박할 때입니다. 범죄 피해를 입어서 고소장을 냈을 때 내 사건을 얼마나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주는지, 또 경찰관이나 경찰 가족이 연루됐을 때도 똑같은 기준으로 수사하는지가 결국 그 사람에게는 경찰 전체에 대한 평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그 경찰이 더 큰 수사 책임을 맡게 되는 시점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도 최근 이를 권한이라기보다는 책무라고 생각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 권한이 얼마나 커졌느냐가 아니라 그만큼 책임 있게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하겠다라는 선언보다는 실제로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전북경찰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변호사님. 예. 전북 경찰이 도민들에게 그냥 가장 먼저 보여야 할 변화는 바로 투명성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앞서 계속 언급됐었던 논란이 된 사건들의 경우 도민들이 실망한 것은 그 비위 자체라기보다는 내부에서 이게 먼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자정작용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인데요. 사건 처리 과정과 결과를 스스로 공개하고 잘못이 있으면 감추지 않고 또 먼저 알리는 모습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이 10월 2일인데 10월 2일은 경찰에게 권한이 커지는 날이라고 보기보다는 직명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힘은 커졌지만 그 힘을 사용하는 자세는 더 낮아지는 경찰. 저는 그런 경찰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찰의 그 성적표도 경찰이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가져갔느냐로 이렇게 매겨져서는 안 되고요. 도민들이 이제는 내 사건을 맡길 수 있다고 이렇게 느끼느냐. 바로 이것이 전북 경찰의 진짜 성적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권한보다 앞서야 할 것은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역량과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통제 기능입니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더욱 성숙하고 굳건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민과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적인 변화를 실현하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